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특히 자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인천 부평구에 사는 72세 윤미경 할머니는 아들 신혼집 마련을 위해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과 가산세로 1천만 원 이상을 추징당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 집 살 때 돈을 보내는 건데 이게 세금이 부과되는 줄 몰랐어요. 윤 할머니는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의해야 할 상황은 매월 고액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잠복적 고액 송금을 생활비 범위를 초과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사는 79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손주의 대학 등록금으로 3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등록금이라고 통장 내역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족에게 돈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금 폭탄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 용돈을 드리는 것조차 세금이 붙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더 무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세무 공무원들에게 세금 추징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공무원에게 당신의 세금으로 보너스를 주는 상황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인드셋, 즉 사고방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래는 결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두려움에 머뭇거리기보다는 현재를 바탕으로 과감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패에 대한 공포는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신의 진짜 꿈을 깨닫고 끈기 있게 도전할 때 삶은 점차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고 원의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세금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증여세가 걱정되시나요? 국세청은 가족 간 돈을 보내면 무조건 증여로 의심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90%의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에 사는 83세 정수영 할머니는 손자에게 3년간 매달 100만 원씩 보내다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생활비라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생활비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는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결국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보냈다가는 소중한 자산의 20%에서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일단 부과되면 불복하기도 어렵고 그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2023년에는 56조 원, 2024년에는 31조 원, 약 2년간 총 87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세금 추징액의 10%를 보너스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여러분의 통장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다가는 큰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납세자 편에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없이 안전하게 가족을 돕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국세청이 일반 시민들의 통장까지 빚이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56조 원,
2024년에 31조 원, 약 2년간 총 87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정부 예산 계획보다 거둔 세금이 87조 원이나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라 2025년에도 세금 부족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돈을 걷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결국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세무 공무원들에게 세금 추징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이미 국세기본법으로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이 제도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의심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은행 지점에서는 자체 판단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미만이라도 반복적인 패턴이 의심된다면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무조건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자주 입출금하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루에 999만 원씩 여러 날에 걸쳐 입출금하는 스머핑 패턴도 의심 거래로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은행 시스템은 이미 이런 패턴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의심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은행 지점에서는 자체 판단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미만이라도 반복적인 패턴이 의심된다면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무조건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자주 입출금하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루에 999만 원씩 여러 날에 걸쳐 입출금하는 스머핑 패턴도 의심 거래로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은행 시스템은 이미 이런 패턴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자금 이동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해당 이체 사유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명 책임이 국세청이 아닌 시민에게 있다는 점, 정말 불합리하지 않나요? 더욱 무서운 점은 과거 8, 9년 전 거래까지 소급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도 지금 와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거래 내역은 이미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신혼집 구매 자금을 지원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증여 신고 없이 자금을 지원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특히 자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인천 부평구에 사는 72세 윤미경 할머니는 아들 신혼집 마련을 위해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과 가산세로 1천만 원 이상을 추징당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 집 살 때 돈을 보내는 건데 이게 세금이 부과되는 줄 몰랐어요. 윤 할머니는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의해야 할 상황은 매월 고액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반복적 고액 송금을 생활비 범위를 초과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의 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보이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직계 존속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직계 존비속에게는 2천만 원, 형제 자매나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면제 한도를 초과한 1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초과분인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 없이 전체 금액의 20% 가산세까지 추가된다는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의 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보이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직계 존속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직계 존비속에게는 2천만 원, 형제 자매나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면제 한도를 초과한 1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초과분인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 없이 전체 금액의 20% 가산세까지 추가된다는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 1억 원과 같은 형식입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4.6%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를 상환한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양측의 서명과 날짜도 꼭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차용증은 원본과 복사본을 각각 4부씩 나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이자 차용도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무이자 차용 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차용하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는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 1억 원과 같은 형식입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4.6%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를 상환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양측의 서명과 날짜도 꼭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차용증은 원본과 복사본을 각각 4부씩 나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이자 차용도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무이자 차용 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차용하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는 프린트해 두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셨다가 증여 1억 원을 추징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보관한 차용증과 매달 상환 기록 덕분에 무사히 세무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잘 남겨두길 정말 다행이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현금 거래는 어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까요? 특히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와 대응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특히 신중하게 금융활동을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2주 전부터 잔금일 이후 2주 동안은 현금 입출금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세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기 때문에 프린트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셨다가
증여 1억 원을 추징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보관한 차용증과 매달 상환 기록 덕분에 무사히 세무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잘 남겨두길 정말 다행이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현금 거래는 어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까요? 특히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와 대응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특히 신중하게 금융활동을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2주 전부터 잔금일 이후 2주 동안은 현금 입출금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세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기 때문에 부주의한 현금 거래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 발생 전후 역시 주의 깊게 다뤄야 하는 기간입니다.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그 금액이 추정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현금 거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방법은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일 은행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내역은 자동으로 보고되지만 다른 은행 간에는 정보가 즉시 공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한다면 개별적으로는 보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나 일관된 출금 흐름은 의심 거래로 판단되어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실용적인 팁도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나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병원비 역시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납입 증명서를 확보할 수 있어 해당 지출이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고려해 여러 은행에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출금이 발생했을 때 가족에게 자동 알림이 가도록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모든 금융상품과 계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세무조사가 강화된 환경에서도 가족 간 자금 이동을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지금 멈추고 큰 금액의 현금 거래를 한다면 심각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가 되며 요즘은 AI와 CCTV를 통해 얼굴까지 정확히 인식합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정희 75세 씨는 현금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3천만 원을 인출했다가 바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좌보다는 들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의심을 받았다며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금융기관들은 의심스러운 현금 거래 패턴을 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곧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큰 금액을 어떻게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비 형태로 제공되는 자금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성인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단, 생활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월 100만 원 정도면 일반적으로 안전한 범위입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매달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장 메모에 생활비 지원이라고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아무런 기록 없이 송금하시는데 이런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지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 약값, 요양비 등의 지출은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빙자료가 중요하므로 병원 영수증이나 약국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익형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투자하여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정기적인 자금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율과 수익 배분 비율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 배분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80%, 자녀가 20%를 투자했다면 수익도 같은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많은 세무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실용적인 팁입니다. 만약 이미 큰 금액을 가족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형사처벌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이상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라도 세무조사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이해하고 실천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자금 이동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세금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증여세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육비 증여 특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의 교육비를 직접 학교에 납부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교육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자녀가 학교에 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전, 이해하고 실천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자금 이동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세금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증여세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육비 증여 특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의 교육비를 직접 학교에 납부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교육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자녀가 학교에 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전, 유성구에 사는 최도문 18세 씨는 손자의 유학비 5천만 원을 직접 해외 대학에 송금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재무사조차 몰랐던 방법이었는데 우연히 접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는데 이는 큰 오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동산 증여 시 공시지가 활용입니다. 부동산 증여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의 70에서 90% 수준이므로 같은 가치라도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소액 생활비 분산 증여입니다. 소액이면서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100만 원 이하라면
대체로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특정 목적 증여 특례 활용입니다. 결혼이나 사업자금 등 특정 목적의 증여는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면 증여세 신고 시 명시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가업 승계 목적 증여 특례입니다. 가업 승계 목적으로 증여할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7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보험을 통한 증여 전략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세보다 세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젊을 때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이지만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차이를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신탁을 통한 자산 이전입니다. 신탁은 자산을 제3자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증여세를 줄이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재단 설립을 통한 자산 이전 방법도 있습니다. 대규모 자산가의 경우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자산을 줄여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팁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계산 착오라는 함정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박지영 73세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1억 원을 증여했을 때 세금이 약 800만 원 정도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2,600만 원을 부과했고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라는 의문을 가지셨죠. 그 이유는 바로 증여세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세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따라서 1억 원을 넘기는 순간 전체 금액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우 주의 깊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증여세는 단순히 금액에 따라 선형적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 없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인드셋, 즉 사고방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래는 결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두려움에 머뭇거리기보다는 현재를 바탕으로 과감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패에 대한 공포는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신의 진짜 꿈을 깨닫고 끈기 있게 도전할 때 삶은 점차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고 따라서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주변의 소음이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삶은 오래 가지 못하며 스스로 세운 가치관과 신념 아래 살아갈 때 비로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생각과 태도가 쌓여서 만들어질 미래를 항상 염두에 두며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 간 재산 증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역시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누진세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여 금액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세대 생략 할증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랑하는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자녀의 증여 한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다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돈을 보낼 경우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가? 정답은 예입니다. 법적으로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가족이 아닌 인척으로 분류되며 증여 한도가 더 낮습니다. 직계가족은 연간 5천만 원까지 면제되지만 인척은 단 1천만 원까지만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주택 취득 자금 증여 특례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특례 혜택은 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 시 알아둬야 할 또 하나의 개념은 10년 합산 과세입니다.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여러 번에 나눠 한다고 해도 10년 이내라면 모두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획 없이 증여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증여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5천만 원씩 두 자녀에게 나누어 주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자가 되어 자녀에게 증여하면 각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팁은 부모님의 나이가 많을수록 조금 일찍 계획적으로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망 전 1년 이내에 재산 처분에 대해 특히 집중 조사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는 세무조사 기밀 패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부터 표적으로 삼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언제 패턴은 생활 수준과 맞지 않는 소비입니다. 신고한 소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눈에 쉽게 띕니다. 해외여행, 고가 자동차 구입, 명품 소비 등이 소득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의심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패턴은 가족 간 반복적 자금 이동입니다. 매달 비슷한 금액이 가족 간에 오가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계획적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런 패턴이 감지되면 최대 10년까지 소급해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사업자의 개인 계좌 사용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
세무당국의 의심을 크게 받습니다. 여섯 번째 패턴은 해외 계좌 미신고입니다. 일정, 번째 패턴은 생활 수준과 맞지 않는 소비입니다. 신고한 소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눈에 쉽게 띕니다. 해외여행, 고가 자동차 구입, 명품 소비 등이 소득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의심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패턴은 가족 간 반복적 자금 이동입니다. 매달 비슷한 금액이 가족 간에 오가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계획적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런 패턴이 감지되면 최대 10년까지 소급해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사업자의 개인 계좌 사용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업 소득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 세무당국의 의심을 크게 받습니다. 여섯 번째 패턴은 해외 계좌 미신고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이 활발해져 해외 계좌도 쉽게 추적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패턴은 신용카드 사용과 소득의 불일치입니다. 신고한 소득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훨씬 많을 경우 세무당국은 숨겨진 소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덟 번째 패턴은 재산 증가와 소득의 불일치입니다. 신고한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재산 증가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집중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홉 번째 패턴은 현금 영수증 미발급입니다. 사업자가 현금 거래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즉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패턴은 타인 명의 계좌 사용입니다. 자신의 소득을 배우자나 자녀 등의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세무당국의 의심을 크게 받으며 명의 도용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미리 알고 피한다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일관된 자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등 정당한 목적의 자금 이동이라면 그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러한 습관만으로도 세무조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합법적 자금 이동 비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5년간 세무 업무를 하며 쌓은 소중한 노하우입니다. 1. 명절 용돈 규칙. 부모나 자녀에게 명절마다 용돈을 주는 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때 현금보다 계좌 이체를 하되 메시지에 추석 용돈처럼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연간 합계가 300만 원 이내라면 대부분 생활비로 인정받습니다. 2. 결혼기념일 선물 활용. 배우자에게 특별한 날에 보내는 돈은 증여가 아닌 생활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의 오영철 씨는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아내에게 300만 원씩 넣어줬는데 10년간 세금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3. 대학생 자녀 지원 전략.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용도를 명시하세요. 5월 생활비, 2학기 등록금처럼 구체적으로 적으면 증여 위험이 줄어듭니다. 4. 병원비 지원 안전장치. 병원비를 대신 내줄 때는 직접 병원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소액 전기 이체. 마법.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기보다 소액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매월 100만 원 이하의 이체는 대부분 생활비로 인정받습니다. 6. 공동사업 투자 방식. 자녀와 함께 소규모 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형태로 자금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배분은 투자 비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7. 경조사비 활용. 결혼, 볼잔치, 장례식 등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내는 금액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학 학비 직접 납부.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간 경우 학비를 자녀 계좌로 보내지 말고 학교에 직접 납부하세요. 가족 간 차용 계약.
큰 금액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할 때는 반드시 공식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책정하세요. 최소한 법정 이자율 4.6% 이상으로 설정하고 실제 이자를 받는 증거를 남기세요. 10. 공동명의 부동산 활용.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수익을 지분에 맞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실제 투자 비율과 등기부상 지분 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투명성과 일관성입니다. 자금 이동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지식이 유용하게 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금과 자산 관리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절세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탈세는 결국 더 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